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울로스 정상인입니다. 오늘 파울로스의 정상인의 100만 달러 원탁회에서는 코스피 3000이라는 주제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3000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단어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과연 가능할까요? 가능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식시장 안 가서 좋을 분 누가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상승한다는 것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사정이 호전되고 또 일자리가 늘어나고 소득이 늘어나는,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여러 가지 모든 좋은 것들을 칭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일단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지난 30년간 어떠한 흐름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도부터) 지난 30년간의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의 부침을 이 종합주가지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시면, 자, 이렇게 빨갛게 네 부분이 있죠? 네 부분. 그 보면 이제 첫 번째 어려웠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3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 전두환 정권 때, 이때 1980년도 후반에 3조 호황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엄청난 주식시장의 성장이 있었었죠. 그리고 89년도 3월 달에는 종합주가지수가 1000을 최초로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쫙 기세 좋게 잘 나가던 이 주식시장이 이제 90년도가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멈추게 되겠죠. 성장이 둔화되고 침체되고 첫 번째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됐습니다. 이때 이제 그동안에 성장했었던 어떤 버블이 붕괴되면서 첫 번째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지금 이제 회복기를 가고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전환하다가 무슨 일이 터졌나요? 지금도 기억하기도 싫은 98년도에 IMF 외환위기가 오면서 큰 한번 이 나락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구도의 위기에 몰리면서 주식시장도 거의 완전히 반토막이 나고 만 것이죠. 두 번째 한번 위기가 왔었고요. 그런데 그 뒤에 악재제 대응 호재라고 IT에 대한 전 세계적인 열풍이 불면서 인터넷 기업, 닷컴 기업이라고 지금 다 기억하시는지요? 그 닷컴 기업의 열풍이 불면서 갑자기 급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또 1년 있다 무슨 일이 벌어졌나 2000년도 초반에 그 IT 버블이 붕괴되면서 또 전 세계적인 대불황이 왔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제 그 바닥을 잘 다지고 2003년도쯤부터 본격적인 우리나라의 랠리가 시작됐죠.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쭉 해서 2007년도까지 소위 지난 한 10몇 년 동안 이 주식해서 큰 돈 버신 분들 다 이쪽에서 크게 버셨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서운 기세로 상승하던 이 시기에서 2007년 말에 이제 상투를 딱 때리고서 다시 이제 그 리먼 사태, 글로벌 그 미국 금융위기가 오면서 여기서 큰 또 나락으로 빠지고 다시 그 회복을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상황으로 오고 있습니다. 자, 이 30년의 이렇게 그래프, 여기에 이제 그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보이지 않으시겠지만 정말 여러 가지 주식시장에 그에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이제 뭐 어떤 게 느껴지냐면은 이때가 언제였겠습니까? 87년도까지 제505하고 전두환 정권 때였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이 전두환 정권에서는 주식시장이 나름대로 선방했고 성공했던 시기였다고 할 수 있죠. 이제 87년도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노태우 정권이었죠. 아주 어려웠죠. 노태우 정권 때 이 주가 지수가 많이 망가졌습니다. 많이 어려웠죠. 그 다음에 이제 92년도에 누가 당선됐죠? 그 다음에 김영삼 정부가 시작됐죠. 김영삼 정부가 이 5년을 책임졌습니다. 근데 이때 어땠었나요? 좀 나아지다가 결국은 IMF는 국가부도 위기를 초래하고 만 것이죠. 김영삼 정부 때 참 이 주가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다음은 뭐일까요?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서부터, 그때 이제 그 IT를 테마로 해서 급격하게 이제 주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그 뒤에 이 IT 버블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정말 이때도 이 주식적으로 보면 아주 험난한 시기였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정권이 누구였었나요? 바로 노무현 정권이죠. 2002년 월드컵 때 그때 당선된 그 노무현 대통령이 이 시기를 책임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주식적으로 하면 전두환 정권 때하고 이때가 가장 큰 호시절이었었는데 이때를 그 노무현 정권 때 이 주가의 대상승이 일어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2007년도부터는 이명박 정부, 2012년부터는 이제 박근혜 정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식적으로 따지면 보면요, 이 전두환 대통령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그나마 이 주식적으로 보면 성공한 정권의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부침이 많았던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 참, 이 30년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우상향의 그래프를 가고 있지만, 앞으로 이 이후의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과연? 지금은 벌써 한 3년 동안을 지루한 박스권 장세에서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3년 동안 그
주식하다 포기하시고 손 떼신 분들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주식을 하신다면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잘 버티신 거고, 지난 3년 동안 주식을 수익을 내셨다면 상당한 실력자에 속하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어려웠던 장세였는데, 이 이후의 시기에는 과연 우리가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아니 어떤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좀 바라봐야 될지,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음 자료 보여주시죠. 자, 이거는 이제 그 연봉, 이 월봉으로서 이 코스피를 본 겁니다. 보시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있는데요. 요 IMF 때 한번 크게 무너지고 급상승이 있고 난 다음에 3년, 정확히 2년 반 동안 박스권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4년 동안의 대상승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역사는 아놀드 토인비가 그랬죠. 영국 역사는 반복된다. 리먼 사태 이후로 크게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급상승이 있고 지금 3년 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단 말이죠. 제가 봤을 땐 대상승장에 이제 거의 이제 초입에 돈 것이 아닌가. 한번 빠지고 그 다음에 조정 들어왔다가 지루한 조정 시기가 끝나고 난 다음 대상승. 한번 빠지고 급상승 뒤에 지루한 조정 시기 이후에 한번 대상승. 저는 그런 희망적인 그런 비전을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지난 30년간 연봉으로서 이렇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을 본다면은 음봉은, 그러니까 연초 대비 종합 주가가 하락했던 연도는 10번이었습니다. 10번. 그 다음에 상승한 횟수는 20번이었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다 하더라도, 주식이라는 것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 과거의 사례를 봐서라도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보면은 양봉으로는 장대 양봉이 지난 30년 동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5번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한 20년 정도 주식하신 분들 중에서 야, 주식 때문에 좀 돈 좀 만졌어. 시드머니 종잣돈 좀 벌었어. 이때 항상 출연했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시기가 언제였냐? 98년도였습니다. 97년도, 98년도. 그러니까 IMF 오기 사실 직전에 그때 한번 큰 양봉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05년, 그 다음 7년 또 이 3년간의 시기에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주식하셨던 분들은 거의 어지간하면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또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였었던 것이죠. 이 시기가 이제 두 번째 핫타이밍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먼 사태 직후에 또 2년 동안, 2009년, 2010년 이 두 해에 거쳐서 다시 급격한 주식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미국 신용위기랄지 이런 이 조정 장세가 있긴 있는데요. 자, 주식해서 사실은 그동안 20년 동안 그 돈 버신 분들은 요 시기였습니다. 요 시기. 또 한 번 그런 시기가 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주식하셔갖고 크게 망가지신 분, 아유 난 주식이라면 이제 지긋지긋해 난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나 하시는 분들은 되게 요 시기였습니다. 한번 IMF 때 크게 한번 담그셨다가 망가지셨거나, 또 물론 이제 버블닷컴으로 인해서 이때 또 IT주로 또 혼나신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그러니까 지난 5, 6년 전에 주식 시작하셔가지고 크게 어느 종목의 본의 아닌 장투, 그러니까 어느 종목에 상투 잡혀서 지금 물려갖고 돈 못 빼신 분들이 다 이 시기에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렇게 연봉으로서 이 코스피 지수를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후에는 이 앞에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역사는 반복되는가? 반복되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면은 이러한 1, 2년의 급등락과 3년, 2, 3년의 조정장세, 그 다음에 대상승장, 그 다음에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나라가 이 박스권을 탈피해서 올해 지금 사실 그 연말까지 종합주가지수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만, 과연 어디까지 과연 상승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면 지금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감질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쭉쭉쭉 갈 수 있는 그런 장세가 연출되느냐,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무엇이냐면요, 이 그림은 그 전 세계 어디나,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불부터 3만 불 사이에, 2만 불부터 3만 5천 불 사이에 가장 급격하게 주식이 상승됐습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 1인당 그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항상 공통적으로 벌어지는 일이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나 주요 선진국들이.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건데요. 일단 부동산이 멈춥니다. 부동산의 상승률이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때쯤 되게 되면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가 되게 되면 인구의 그 늘어나는 속도가 줄어들게 되죠. 인구가 둔화되니까 기본 수요가 이제 줄어드니까 주택 가격이 안정화되거나 오히려 침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저 같아도 돈 생기면은
실물 자산이 있고 비실물 자산이 있으면 실물 자산에 투자하고 싶게 마련이죠. 부동산이라는 건 사면 뭔가 건물도 있고 내가 만질 수 있고 거주할 수 있는 것이 되지만 주식이라는 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권은 물론 소유할 수는 있겠지만 거기서 내가 뭔가 거주할 수 있다는 사실 만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자산은 아닙니다. 그럼 똑같은 돈이 있어도 이왕이면 수익이 나면서도 실물자산에 투자하고 싶은 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사람의 안전심지입니다. 근데 이 부동자산의 이제 수익이, 수익성이 둔화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그 자금들이 이제는 그런 주식시장 같은 투자자산으로 돈이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덴마크도 그랬고, 캐나다도 그랬고,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의 특징이 2만 불부터 3만 5천 불 밴드에서는 주식시장이 가장 급격하게 상승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동산이랄지 그쪽에 묶여있던 돈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면서부터, 그 다음에 또 이때쯤 되면은 이 국민소득이 2만 불 정도 돌파하게 되면은 이 투자자산에 대한 사람들이 눈을 뜨는 것이죠. 안전자산보다는 투자자산이라는 것은 머리가 아픈 일입니다. 안전자산은 그냥 금리만 알고 기간만 알면 돈 넣어놓고 끝나는 것인데 투자자산이라는 건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2만 불 정도 되면 교육 수준도 되고 그러니까 투자자산에 대한 안목도 뜨이게 되고 그러면서 또 이 시중의 유동성이랄지 부동산으로 갔던 자금들이 나오면서 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2만 불부터 3만 5천 불 사이에서는 무슨 것을 의미하느냐. 국민소득이 늘어나려면 그 나라 기업이 성장해야 됩니다. 2만 불까지는 부동산이니까 내수 소비랄지 이런 걸로 내수 경제 같은 걸로 2만 불까지 도달할 수 있지만 2만 불 이상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기업 상장. 그리고 그 국가의 세계의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인류 기업들이 다수 포진할 때 3만 불, 3만 5천 불 이상의 성장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랬고, 영국도 그랬고, 덴마크도 우리나라하고 가장 그 지정학적 위치나 경제 구조가 흡사하다고 생각되는 덴마크도 역시 그랬고 캐나다도 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제 2만 불하고 3만 5천 불 사이에 엄청난 그 주가의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다음 차로 보시면 주요 선진국 1인당 GNI 그러니까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자, 보시면요. 미국, 일본, 영국, 독일 이렇게 4개 선진국의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면 2만 불부터 3만 5천 불 밴드에 이렇게 보면요. 기간이 언제였으냐. 80년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약 15년에서 13년 시기에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이 엄청난 성장이 이때 이제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주가 시장도 똑같이 엄청난 고속 성장을 이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이 성장하는 거고 기업 성장이 되면 당연히 국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겠죠. 그 기업이 만약에 그 해외만 투자하는 회사가 아니라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물려 갖고 이 88년도 그러니까 88년 시점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 2000년도 초반까지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국민소득의 급격한 상승과 주가 시장의 큰 상승을 이뤄냈는데 우리나라는 그때 어땠을까요? 자, 우리나라는 자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자, 어땠나요? 80년도 후반까지는 기세 좋았습니다. 80년대 후반까지 참 기세가 좋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런 일이. 다른 나라들은 이때 이렇게 돼서 이렇게 성장했죠. 이렇게 있다가 근데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 일본의 무슨 잃어버린 20년 그렇게 하지만 저는 이때를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치장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이때 최초로 이제 디커플링이 일어났죠. 전 세계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들은 엄청난 성장을 하고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에 발목 잡혀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10년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허송세월을 했기 때문에 아시아 금융위기 올 때 우리나라 세게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이때 이제 남들 다 돈 잘 벌 때 같이 좀 잘 벌고 이렇게 좀 비축하고 했었어야 되는데 이때 쓸데없는 일 벌리고 딴짓 하다가 결국은 아시아 금융위기 올 때 우리나라만 제일 세게 갖고 IMF 국가부도위기까지 초래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자, 왜 그랬을까요? 이때 왜 우리나라는 잃어버린 10년을 어떻게 보면 지금의 문제가 이때 전 시작한 거로 판단되어집니다. 이때 왜 그랬냐? 저도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이때 이렇게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을까? 그때 시기 하나 보면 그렇게 큰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 일본 주요 선진국들은 되게 잘 됐거든요. 잘 나갔던 시기였었고. 근데 우리는 수출 주도 국가니까 수출 잘 되면 당연히 우리나라 주가도 같이 성장했었어야 되는데 왜 이 7, 8년의 1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올해 71년생 이제 44입니다. 그러니까 90년도였으면 제가 20살이었죠. 제 기억상 보니까 90년도, 91년도, 92년도, 93년도 뭐 했었냐면요. 온 나라가 데모하느냐고 정신이 없었어요. 데모하느냐고. 지금도 기억하는 게 90년대 초반에 그때 당시에 노태우 정권이었죠. 물태우 물러가라면서 맨날 데모하고 최루탄 가스 맞고
이때 이제 우리나라 본격적으로 노사분규가 시작된 것이죠. 노사분규가. 그러니까 전 국가적인 어떤 그 국가의 어떤 국론 분열이 이때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번 삐끗하니까 계속 무너지는 것이죠. 이때 그러니까 그 못 살던 국가가 잘 사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이 10년 동안 항상 국론 분열이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제 김영삼 그 노태우 정권 말기에 또 레임덕이 노태우 대통령이 노태우 정권 때 레임덕이 좀 빨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영삼 씨가 3당 합당이라고 이제 민자당을 해가지고 결국은 다시 또 당선되고. 근데 그 와중에서 이제 이 정치인들이 지역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고 국가 분열을 자꾸 주도하고 오히려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딴 나라 신나게 성장할 때 우리나라는 여기서 헤매고 있었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이렇게 체력을 비축할 때 우리나라는 여기서 헤매고 있었으니 금융위기 올 때 박살이 나는 것이죠. 아주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때 아주 거덜나신 분들이 많죠. 그리고 사실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이제 김우중 회장이 옛날에 그 대우그룹 해체에 대해서 그것은 이런 그 내용에 대해서 뭐 진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문제도 다 이때 벌어진 것이죠. 어쨌든 그때 세계서열 2위 되는 기업이 거의 3년 만에 이렇게 공중분해가 됐는데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0년을 헤매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로부터 이 IT 버블 붕괴를 할지 한 3년 동안 호송세를 또 한 것이죠. 그러니까 총 말씀드리면은 이 9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가지고서 2003년까지 약 12년, 11년을 주식시장에서는 허송세를 한 시기였습니다. 종합주가지수적으로 보신다면은. 그러니까 이때 뭔가 여러 가지가 참 답답한 시기였던 것이죠. 이때 이 주요 국가들은 다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었던 시기인데 우리나라는 혼자 따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의 사례를 이렇게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이제 되느냐. 제가 봤을 때 이제는 그런 모든 분열의 시기가 좀 끝나고 조정도 끝나고 뭔가 희망이 좀 보이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금융장세 도입의 신호탄인가라고 이렇게 제가 이제 자료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요. 그 우라가미 구니오라고 그 일본의 유명한 주식 전문가가 있는 내용을 쓴 책의 내용을 제가 인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 순환이라고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실 겁니다. 그래서 호황, 불황, 그 다음에 침체, 회복 이렇게 돼 있죠. 이게 경기순환 그래프인데 그 사이사이에 이러이러한 네 가지 이 종류의 장세가 형성된다고 그 우라가미 군요는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신통하게 많이 우리 경제 상황과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장세 초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금융장세의 특징이 이렇습니다. 금리는 떨어지고 실적은 기업들의 실적을 말하는 겁니다. 기업들의 실적은 아직 회복은 되지 않아 있는 상태에서 주가만 올라갑니다. 자, 금융장세 다음에는 실적장세로 옮겨지는 것이죠. 실적장세는 그야말로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장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 슬금슬금 이제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고 기업들의 실적은 급상승하고 그 다음에 주가도 역시 상승합니다. 자, 그래서 경기가 이제 호황이 되죠. 호황에서 꼭지를 치면은 이제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한낮 뜨거웠던 여름도 결국 가을이 되면 떨어지듯이요. 경기 순환은 어쩔 수 없이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럼 이제 역금융장세가 시작됩니다. 역금융장세에서는 금리는 급상승하고 실적은 좀 완만하게 그 상승폭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그 다음 주가는 이제 팍 곤두박질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가가 하락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경기가 침체 둔화되는 것이죠. 점점점 바닥을 향해 이제 내려갑니다. 그때쯤 되게 되면 이제 역실적 장세가 펼쳐지는 것이죠. 역실적 장세에서는 금리는 이제 다시 또 완만하게, 왜냐하면 이제 자금 수요가 없으니까, 시장에 이제 자금 수요가 없으니까 금리는 서서히 하강하기 시작하고, 실적은 이제 곤두박질하게 되고, 주가도 역시 하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이제 바닥을 치고서 그다음 다시 또 금융장세로 돌입하는 것이죠. 제가 봤을 때는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그 불행한 사건이었죠. 세월호 사건.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이걸 찍고서 완전히 바닥을 찍고서 이제 드디어 금융전세에 돌입하는 초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그 경제팀의 어떤 그런 금리 정책이랄지 기업들의 어떤 실적이랄지 현재 주가들의 움직임을 보면 정확히 금융장세하고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융장세는 어떤 특징을 갖는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보여주시죠. 금융장세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불경기 속에서 장세가 반발합니다. 반발 매수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연기금이랄지 기관 투자가들, 그러니까 장기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한 사람들한테는 이 불경기야말로 주식을 싸게 매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조건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불경기 속에서도
매수세가 갑자기 이제 기관 투자가들한테 유입이 돼갖고 이게 반등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출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 대책으로 단숨에 반등합니다. 특징이. 시장이 워낙 악재가 많고 워낙 안 좋은 기운이 휩싸여 있으니까 이때 정부의 강력한 어떤 경기 부양책이 터지게 되면은 급격히 반등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불경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제 투자할 때가 마땅치가 않은 것이죠. 사람이 이 안 될 때는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판단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믿음을 원하는 것이죠. 뭔가 강렬한 그런 걸 원하는데 그때 경기 대책 같은 것이 한번 터지게 되면은 단숨에 반등하고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자, 거래량도 이제 서서히 증가하죠. 거래량도 바닥을 완전히 찍다가 서서히 슬금슬금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는 아시겠지만 이 경기 실물보다는 주가가 선행하지 않습니까? 주가에 선행하는 지표가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어나게 되는 것은 바로 금융장세에 이제 돌입했다는 전형적인 신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격 이동 평균선도 이제 31선, 100일선 이 정도가 이제 중단기 이 가격 이동 이평선인데요. 이 중단기 이 가격 이동 평균선이 슬금슬금 상승세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200일선이나 250일선 같은 장기는 아직도 하향세를 하더라도 이 중단기 선이 이 상승 추세로 바뀌게 돼 있죠. 자, 그럼 이런 금융장세에서는 어떤 업종들이 과연 선도를 할까요? 주식 상승을, 이 주가지수 상승을 견인하는 업종은 이렇게 특징되어 있습니다. 금융 관련주,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왜냐하면 이제 이 조달금리는 떨어지고 조달금리가 낮춰지니까 마진폭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통상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금금리는 낮추고 대출금리는 서서히 낮춥니다. 그러니까 그 마진, 대출 마진, 그 예대 마진 폭이 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싼 돈으로 정부로부터 돈을 빌릴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이 은행주나 증권주, 보험주 같은 종목들이 첫 번째로 이제 그 상승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재정 투융자 관련주, 그러니까 재정 투자 또는 융자에 관련된 관련주, 건설, 토목, SOC 관련 사업, 그 다음에 대형 부동산입니다. 자, 이러한 대형 산업, 대형 부동산 사업의 특징들은 뭐냐면 일단은 자본이 있어야죠. 큰 좀 자본이 일으켜져야 자금을 어디서 좀 싸게 조달할 수 있어야지 이걸 뭐 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팔아먹을 수가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자금 압박이 가장 심한 종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문제를 좀 해결해야지만이 이 관련 업종들이 좀 살아나는데 이 금융장세에서는 이 건설, 토목, SOC 관련 대형 부동산 산업에서 첫 번째 수혜를 받는 업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공공서비스 관련주죠. 그러니까 전력, 가스, 전철, 항공통신. 이 업종들의 특징은 뭐냐면 불황에 아주 강한 종목이들이죠. 왜냐하면 다 이 전력, 가스, 전철, 국가 관련 기관 산업과 관련된 업종들이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이 폐쇄적이고 항상 상위 1기업자, 2기업자, 상위업자가 시장을 독과점 형식으로 지배하고 있고 그 아시겠지만 그 아무리 불황이라도 전기, 가스가 끊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마진은 없지만 시장 자체가 항상 안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황이 아주 강한 그 종목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금융장세에서는 이쪽 종목에 아무래도 투자, 이 주식 업종 중에서도 그나마 안전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많이 몰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제약주입니다. 제약주가 좀 수혜를 보죠. 경기가 안 좋다고 약을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경기가 안 좋다고 몸에 질병이 안 드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약주도 대개 마찬가지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수혜를 받는 업종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금융장세에서는 어떠한 업종이든 이 재무구조가 좋은 1등주에 매수세가 쏠립니다. 그러니까 금융장세는 사람들이 이제 불경기의 직후에 있으니까 이 불안심리랄지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심리가 완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어쨌든 안전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종목에 특히 종목군에 쏠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금융장세에서는 이러한 업종 중에서도 대장주에 항상 매수세가 쏠리고 대장주가 그 업종 전체에 이 주가 상승을 견인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과연 지금 우리나라가 그 3년간에 지난 3, 4년간의 박스권 탈출을 뭔가 이루어내려는 그 초입에서 금융장세 돌입.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불황을 다 충분히 다지고 지난 5월에 세월호 사건을 위해서 엄청난 내수 침체가 있었는데 그런 바닥을 다 다지고서 이러한 금융장세로서 우리가 지금 전환하고 있는지 심차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도 그런가? 그 책에 있는 내용대로 제가 이제 정리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지 한번 실제 그 주가 차트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보이시죠? 자, 금융업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7월부터 현재까지 쭉 상승하고 있죠. 금융업 전체의 업종 차트입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년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주, 아유 멋있는 그래프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진짜 상승하고 있네요. 그렇죠. 증권주는 어떨까요? 증권주는
아주 작년하고 올해 혹심했죠. 지금도 물론 구조조정이 끝나지 않은 회사가 많습니다만 엄청나게 지점 폐쇄하고 주식 계좌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근데 바닥 찍고서 올해 2월, 3월경에 완전히 바닥을 찍고서 반등해갖고 지금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증권, 신영증권 이런 회사들 지금 엄청나게 주식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죠. 금융장세에 돌입했다는 정말 정확한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험주도 결국은 이 자금 조달이 제일 중요한 건데 지금 시중에 싼 자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주 역시도 지금 현재 상승 이렇게 우상향의 이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금융주 전체를 보신다 하더라도 지금 그러니까 이 금융장세에서 어떤 업종, 어떠한 종목군에서 투자할 주식을 찾아야 되는지 뭔가 보여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 이 금융업종의 전체적인 시그널을 봐서는 우리나라 현재 금융장세에 돌입했다고 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보여주십시오. 건설입니다. 건설. 코스피, 이제 코스닥에도 건설 업종이 많으니까요. 자, 좀 불규칙한 약간 변동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달에 완전히 바닥을 찍고 첫 번째 저점에서는 연초에 한번 했다가 상승하다가 세월호로 인해서 한번 쭉 가졌다가 다시 재반등해갖고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초부터 시작해서 꾸준한 현재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설업 쪽에서도 역시 지금 현재 뭔가 이 금융장세로서의 신호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그 모양이라고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전기가스업이죠. 전기가스업에 있는 차트입니다. 전기가스업도 현재 부지런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스공사나 이런 종목들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것이죠. 움직임은 약간 완만하지만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괜찮은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죠. 운수창고, 운수 그러니까 지금 항공이랄지 그런 쪽의 업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상승하고 있죠. 계속. 특히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이게 뭐가 또 관련되어 있냐면은 중국인들이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그 주말에 그 백화점 이런 데 가보면은 저번에는 그 엘리베이터를 탔었습니다. 한 12명이 탔는데 저하고 옆에 있는 사람 빼고 10명이 전부 다 중국인이더라고요. 그런데 뭐가 차이가 났었느냐. 한 1, 2년 전에는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됐었어요. 구분이. 근데 그날은 그 앞에 같이 탄 엘리베이터에 있던 사람들이 중국말을 하기 전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이게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중국 사람하고 한국 사람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4, 5년 전만 해도 중국 관광객들이 약간 뭔가 촌티가 나거나 뭔가 좀 이상했는데 지금은 차이가 안 납니다. 그게 뭘 의미할까요, 그거는? 그러니까 중국이 오는 관광객들의 이제 어떤 그 생활 수준이 높아졌고 우리나라 사람이 거의 뒤지지도 않거니와 이제는 뭐 이게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도 중국 사람들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중국 사람이 와도 이 수준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현재 구매하는 그 패턴 그대로 가져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물건을 뭔가 이렇게 저가 싼 걸 사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수준에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높아진 중국 관광객들이 대거 몰려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또 중국 경제가 뭔가 잘 굴러가는 거겠죠. 잘 굴러가니까 그 돈 쓰려고 우리나라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덕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여행업하고 호텔업이랄지 이런 것이 약간 많이 지금 수지가 개선되고 있고 더불어 이 운수창고, 이 주가 전체 차트도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통신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신업도 2월달, 3월달에 완전 바닥을 다지고서 지금 반등해서 특히 이번 7월달, 8월달에 급격한 상승의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약품은 자, 근데 의약품은 아니네요. 의약품이 현재 지금 오히려 지금 하향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요. 여기 업종이 이제 사셔야 될 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도 결국은 반영되면 올라갈 것인데 다른 업종들에 대해서 금융장에서 가장 현재 소외받고 있는 종목의 업종에 속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프로를 보시고 난 다음에 앞으로 연말까지 내년까지 어떤 그런 업종을 내가 좀 선택해야 되겠다 싶으면 의약품 업종이 의학 제약 업종에서는 찾아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의약 업종 중에서 의학 제약 관련 회사 중에서 어떤 게 과연 좀 괜찮은 것인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이수 앱지스입니다. 이수 앱지스. 이수 앱지스는 그 심장 치료 그 질환 관련 그런 치료제를 만드는 그 제약회사인데 작년에 이제 그 전고점을 맞이하고서 쭉 빠졌다가 지금 재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 주식은 제가 봤을 때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특히 요 근래에 그 좋은 그 주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지난주부터 완전히 바닥을 좀 다지고서 이제 반등의 모멘텀을 만든 것이 아닌가. 단기적인 종목으로서 이수 앱지스를 제가 시청자분들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종근당하고 대웅제약은 아시다시피 이 제약업종에 좀 대장주에 속하는 종목들입니다. 내신 있는 기업들이죠. 제 적자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그 제약업종, 특히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도 아까 그
앞에 보여드리는 그 전체 업종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올해 연초에 완전히 좀 바닥을 다지고서 천천히 조금씩 반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근당도 역시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대웅제약하고 이 종근당은 요걸 한 2달 전부터 기관 투자가들의 이제 그 집중적인 매수가 시작되면서부터 좋은 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웅제약하고 종근당은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꾸준한 주식 투자를 해주신다면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테오 임플란트입니다. 이 중에서는 사실 가장 애정이 가는 종목이죠. 제가 봤을 때 이 업종은 한 2, 3년은 계속 우상향하지 않을까. 쭉 꾸준히 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이번에 건강의료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이번 올해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에게 있어서 그 의료보험, 임플란트 할 때 두 개까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0%까지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임플란트 시장에서 오스템 게 좀 비쌌어요. 비쌌으니까 의료보험 혜택이 없을 때는 좀 잘 못하셨는데 이제 의료보험 혜택이 있으니까 비싸도 좋은 내구성이 좋은 것들을 하게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올해는 75세인데 내년 7월에는 그게 70세, 그 다음에 후년에는 65세까지 낮춰집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서 65세가 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빨이 그러니까 이 오스테오 임플란트가 제가 봤을 때 계속 시장이 확대되면서 가장 수혜를 받을 종목이 아닌가. 이 오스테오 임플란트가 가장 좀 애정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앞으로도 꾸준한 상승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놓고도 안심되는 종목이 바로 제가 봤을 때 이 종목 중에서는 오스테오 임플란트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처음에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말씀. 코스피 3천 과연 갈 수 있을까? 코스피 3천. 자, 올해 장세는 그렇습니다. 올해는 이 부분이 제가 봤을 때 해소되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나.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상승했지만 올해 연말까지 코스피 지수 상단으로 2,300 보는 전문가도 있고 2,200 보는 전문가도 있고 다양합니다. 오히려 안 좋게 해갖고 또 다시 1,900세가 떨어질 것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지만 제 생각에서 2,100에서 2,150 사이에서 마무리되지 않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더 크게 상승 못하는 이유가 이 삼성전자 지배구조 개선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큰 문제죠. 단순하게 이건희라는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온 삼성전자, 삼성그룹이라는 전체 그 기업의 운명과 좌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제가 봤을 땐 내년 한 연초쯤에 완전 해결되려고 보는데 이 상속 및 지배구조 개선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어떤 큰 이 코스피의 성장이 견인되기 어렵지 않나. 왜냐하면 이제 상속세만 해도 거의 6조 원에서 7조 원이 소요되고 또 상속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배당 성향을 또 삼성전자가 지금 어마어마한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배당 성향을 보일 거라고 언론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가가 견인돼야 되는데 또 뭐가 있느냐.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 심상치가 않거든요. 또 삼성전자 전체 수익의 60, 70%를 좌우하는 스마트폰 시장이 이 시장이 포화되어 있고 또 이 저가 시장 중국에서 치고 들어오고 하니까 생각보다 이게 또 영업 실적이 계속 어닝 쇼크가 날 것 같다는 예상들이 있고 하니까 또 배당 성향을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배당 성향을 늘릴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주가가 올라가야 왔다 간데 삼성전자가 처해 있는 그런 또 이 기업 업계의 현황을 보게 되면 또 그게 또 약간 또 한 것이죠. 또 이 삼성그룹 전체 내에서도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이렇게 팍팍 올라가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가 좀 낮춰야죠. 상속세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이재용, 이부진, 이서연이 이제 3세로 이렇게 승계가 되면서 2세, 3세로 승계되면서 과연 이 삼성그룹이라는 전체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 지배구조 개선이 아주 긍정적인 부분으로 갈지 아니면 오히려 안 좋은 방향으로 갈지 사실 이건 알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뇌관인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지금 현재 코스피 장세에 큰 성장에 있기 위해서 이 부분이 해결돼야 된다. 근데 이 대외적인 요건은 상당히 좋습니다. 금융장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다음 실적장세인데요. 미국은 이미 금리를 이제 연준에서 슬슬 금리를 올린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지난 2년 동안 사실 미국은 금융장세였습니다. 금융장세에서 엄청난 그 주가의 상승이 있었죠. 근데 이제 금융장세가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실적장세로 옮겨가는 타이밍이 미국이 지금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연준에서 이제는 양적 하나 다 이렇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금리를 슬금슬금 올리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이제 4, 4분기쯤에 미국의 어떤 그런 주요 지표들이 상당히 좋게 나올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그리고 미국이 잘 되면 그 다음에 잘 나가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중국인 것이죠. 중국. 미국에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중국이 잘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본격적인 국가가 이렇게 시진핑 정부에서 아주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미니 부양책을 내놓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미국이 이제 실적 장세, 실적적으로도 뭔가 정말 회복기에 본격적으로 진입했다는 신호가 나오게 되면 중국에서도 때마침 이제 마침에 국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때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아울러 우리나라도 역시 수혜를 받겠죠. 자, 잠깐 제가 딴 얘기를 한다면 직접 투자 안 하시고 펀드를 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인덱스 펀드나 아니면 아시아 주식형 펀드 이런 쪽이 좋습니다. 특히 우리 아시아 같은 경우에 현재 중국이 이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나 큽니다. 중국이 잘 되게 되면 주변의 이웃 국가들이 중소국가들, 우리나라 포함한 국가들이 잘 먹고 잘 살, 뭔가 떡고물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쪽에 펀드를 좀 집중해서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이 코스피 3000을 가기 위해서 금융장세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실적 장세로 넘어갔을 때 분명한 큰 성장이 있을 거로 보여지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의 승계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은 좀 어렵지 않나. 근데 이 문제가 좀 잘 해결되면은 내년 한 이맘때쯤, 여름 때부터 본격적인 좀 실적 장세의 전환으로 인한 큰 상승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코입니다. 대한민국. 유조선이죠, 유조선. 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식 오래 하시고 그러시면 뭐 기법도 나오고, 뭐 쪽집게, 뭐 많은 방송도 보시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주식은 예측할 수 없죠. 저도 잘 모릅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것이죠. 이 거대한 유조선 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있어요.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근데 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시시각각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걸 누가 맞추겠습니까? 그 신도 못 맞추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예측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익에 기반인 것인데, 자, 어떤 한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업 투자자만 한 5만 명에 그 개미라고 포칭되는 분들이 한 6, 7만 명 정도 되죠. 어떤 한 종목이 딱 이렇게 좀 상승세가 있으면요, 최소 1, 2만 명이 쳐다봅니다. 보유한 사람이 5, 6천 명이면 사고 싶은 사람이 또 5, 6천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시각각 어떻게 팔고 살지를 누가 알겠습니까? 단 쏠림이라는 건 있죠. 그러니까 원래 보합장에서는 횡보장에서는 주식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한 번 방향이 쏠리게 되면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기운이 있으니까 그때야 비로소 예측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의 움직임은 측정이 안 돼도 이 배 전체가 한 방향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다 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바로 추세 이론인 것이고 주가를 우리가 뭔가 예측할 수 있고 그런 의견을 내릴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인데, 자,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코라는 이 배가 3천이라는 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무엇이? 한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어떠한 합치된 의견의 통일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그 여러 가지로 그 민생 문제랄지 해결한 것이 많지만 국내에 국론 분열이 많습니다. 옛날 90년도부터 거의 10년 동안 그렇게 데모하고 뭣도 해갖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10년 잃어버린 저는 10몇 년이라 평가했지 않습니까? 또 한 번, 제가 봤을 땐 또 한 번 대상승할 수 있는 중요한 지금 시기가 도래했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장세 뭔가 지금 진입한 정확한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있는 모든 선원들이 3천까지 가고자 하는, 뭔가 경제발전 선진국들과 똑같이 한번 가고자 하는 그런 합치된 의견이 있을 때 직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국론 분열이 또 일어나고 엉뚱한 일이 벌어지고 딴 데로 가자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다시 또 잃어버리고 마는 것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참 올해 연말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가장 큰, 지난 30년보다 더 중요한 시기가 지금 도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도래하는 시기에서 우리가 기회를 살릴 수 있으면은 뭔가 이제 좀 단합돼 우리나라가 이 경제 발전, 그동안 사실 그 침체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많았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어려운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큰 모멘텀이 지금 이 기회가 우리나라에게 지금 와 있고, 지금 올해부터 연말 내년 연초까지 해서 이 단합된 모습으로서 우리나라가 한 배 한 뜻으로서 나아갈 때 코스피 지수 3천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난 3년 4년 동안 정말 힘들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그 3천에 시작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파울로스 정상인의 100만 달러 원탁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